페이크죠. 김정은이 쓰레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김주애가 후계자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 아들을 단번에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. 내보내는 즉시 타겟이 될 거잖아요. 미 정보국에서도 김정은 후계자 있으면 언젠가 살해할걸요? 그런 것들 때문에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고, 실제로요, 독방이라는 데서 조사를 봤습니다. 그러니까 그 독방의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아실 텐데, 이 방에 한 요만큼 책상 하나만 딱 있는 방이거든요. 거기에서 그 침대 하나 있고요. 그 3일 동안 거기서 조사를 받는 거예요. 방에도 가고 독방에서만 계속 있는 거죠. 그 침대에서 자면서. 그러니까 그 방 자체가 사실 두려움이 있는 방이에요.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. 근데 거기서 하루 종일 씁니다. 뭐 북한에서 뭐 한 거 다 쓰는 거죠. 진짜 아기 때 그 친구 간식 빼앗아 먹은 얘기까지 다 쓰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조사를 합니다. 그래서 뭐 토픽이나 뭐 주제가 없어요. 그냥 네가 쓰고 싶은 거 다 써. 이게 주제거든요. 그래서 그냥 그 뭐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 이런 걸 계속 쓰는 거죠. 그런데 쓰면서도 생각이 들어요. 이 사람이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? 그리고 사실 저희는 문맥을 쓸 때 거의 북한 어체로 쓰거든요. 그러면은 남한 분이신 경우에 이걸 읽을 수 있을까라는 것과, 그리고 또 이게 오리발인 글도 있잖아요. 그럼 내가 쓰자는 것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의 글로 읽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한 30장을 썼어요. 근데 다음날 들어와 또 쓰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되게 짜증이 났고요. 그런 식으로 하는데,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주은수 씨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막 펑펑 울었죠. 라오스 정글 생각났고 태국의 메콩강이 생각났고 막 그걸 우는데 앉으래요. 그래서 서서 이렇게 인사하고 앉아서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. 그 담당자가 너를 몽골에서 본 사람이 있어. 그 반말을 딱 하더라고요. 여자분이었는데 이건 무슨 소리지? 저를 왜 몽골에서 봤다는 거냐고. 나는 몽골에 간 적이 없다고. 하니까 거짓말하지 마. 널 봤다는 사람이 있어. 이런 식인 거죠. 아니 이건 도대체 뭐냐고. 그때부터 그다음에 좀 멘붕이 오죠. 네. 그 다음부터 네가 이제부터 한 거 다 써.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다. 그런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사람 취급이라기보다는 간첩으로 단정 짓고 그때부터 시작을 한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.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. 근데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지는 않다고 하고요. 그럼 저희 때는 다 그랬나요? 또 저희 때도 그렇지는 않아요. 나와서 우리들끼리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어떤 분은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가지고 뭐 감동했다. 저희 남편도 그렇거든요. 저희 남편도 나이 드신 분이 와서 대화를 해주셨는데 늘 뭐 아무개씨, 아무개님 이렇게 불러주고 그랬다는 거죠. 반말은 있을 수도 없었다고. 근데 저는 좀 그때는 운이 좀 안 좋았나 봐요. 그런 분을 만난 거 보니.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국정원 그 조사가 막 이루어지는 과정 이런 게 있는데 뭐 다른 채널에도 말씀드렸지만 옆방에서 막 뭐 불 부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. 이게 방음이 잘 안 돼서 다 들리거든요. 뭐 야 이런 소리도 들려요. 그 조용하니까요. 근데 그 옆방에서 막 뭐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막 딱딱 때리고 막 맞고 이런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. 근데 그 남자분이었는데 담당하시는 분은 여자분이었던 것 같아요. 여자분 소리도 막 나고 막 그랬었죠.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모두 공포스러워요. 그 안에서는. 그리고 밥도 갖다 날라다 주고요. 그리고 화장실 갈 때는 이렇게 문을 빼꼼히 열고 그 밖에 있는 국정원 선생님들한테 말해야 돼요. 화장실 가겠습니다. 그래야지 갔다 오는데 갈 때도 또 그 사람들이 동행해서 오거든요. 그 화장실 앞까지. 그리고 복은 또 같이 동행해서 들어오고 이러는데 그때는 다 겪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뭐 취조하고 때리고 맞아도 뭐 어쩔 수 없다. 왜냐면은 뭐 북한에서는 그런 걸 다 당연하게 받아들였으니까요. 그리고 때리지만 않으면 다행이다. 이 정도로 그때 저도 그랬으니까요. 그랬는데 나와보니까 여기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탈북민들 속에서도 계속 증언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금은 좀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늘 잘못했던 지난날을 기억하고 말해주는 사람들 때문에 각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 전에 나오신 분을 만났거든요. 1기, 2기 막 이럴 때 있잖아요. 하나원.
근데 그분은 정말 그 대성공사라는 그쪽에서, 그땐 대성공사라고 불렀거든요. 고문도 받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뭐 많이 달라진 거예요. 그러니까 막 90년대 초반 이렇게 오신 분들 있잖아요. 너무 맞아가지고, 그러니까 그렇게 구타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맞고, 그리고 나와서 뭐 집도 없었고, 그때 당시는 그 얘기 들으니까 그 분들이 그래, 너네는 너무 좋은 거라고, 무슨 그따는 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면서 자기네 맞았다 그래갖고 그때 알았어요. 아, 그랬구나. 그런 분들도 지금은 모든 역사를 한 몸에 지니시고 살고 계시는 거죠. 그분들은 그랬고 저도 그랬었는데, 지금 나오는 친구들 만나보면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, 네, 우리나라의 발전의 역사를 한 몸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. 이 얘기는 근데 하고 싶진 않았는데 생각났던 거라 하나만 더 붙인다면, 성추행, 성폭행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, 국정원 쪽에서. 그래서 저도 국회에 있으면서 그런 조사도 했었거든요. 하나 사례가 나왔어요. 미투지.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.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이 정말 이쁜 탈북민 여자라고 판단이 되면은 연락을 하는 겁니다. 원래는 국정원에서 우리 연락처를 알 수가 없거든요. 거기서는 휴대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, 근데 와서 휴대폰을 개통하자마자 걔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친구가 무서워하더라고요. 이거는 분명히 성추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것까지 되면 돈을 줬더라고요. 국정원에 있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바카스 박스 같은 데다가 넣어서 줬대요. 그래서 그거를 취재를 하다가 너 말해라 그러니까 얘가 안 말하겠다 하더라고. 왜 안 말하냐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보호해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를 찾을 걸 안 되는 거지. 그걸 어떻게 하냐. 그러니까 자기 하나원 나와서 그 휴대폰을 우리 다 뽑거든요. 근데 전화 왔다는 거예요, 거기로. 그러니까 좀 그런 것도 있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우리도 계속 생각을 하다가 언론에 내고 싶은데, 그러면은 이 진술하는 사람이 없으면 낼 수가 없잖아요. 근데 이 친구는 진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.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리 보호를 받는다고 해도 자기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찾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.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. 이거를 어쨌든 밝혀야 되거든요. 그래야지 이 범죄가 없어질 텐데, 그건 범죄죠, 사실. 여성을 표적으로 한. 그래서 그때도 못했고 지금 제 채널에서 어떻게 말을 할까.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정의감에 불타서 하는 거는 사실 많은 용기가 필요해요. 내가 이 얘기를 꺼냈을 때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둘째치고 욕하는 사람부터 나오거든요. 늘.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거고요. 너네는 고마운 것만 얘기해라. 뭐 그딴 얘기는 하지 말아라. 이거부터 시작해서 많이 상처받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. 그 상처받았는데 말 안 하고 그냥 있으면 가만히로 본다면서요.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할 필요가 있고, 본인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도 이만큼은 넘어오지 말아라. 이거를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서 제 채널을 좀 그런 방향으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는 다른 데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. 그리고 국회에서 이 얘기를 취재하기 시작했거든요. 그래서 어느 뭐 언론사 기자님하고 같이 했어요. 그 취재를 해서 이 사람의 인터뷰를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담는 걸로 이렇게 했거든요.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친구가 안 하겠다 하더라고요. 왜 안 하냐 하니까 모자이크 처리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 내용상 증거만 들으면 이 사람이 알잖아요, 자기라는 거를. 그러면 언제든지 보복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그 사람의 신분을 확실하게도 지금 모르는 상태고, 그리고 국정원은 대부분 자기 이름으로 안 살잖아요. 다 남의 신분으로 막 있고 하니까.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죠. 쿠데타 일어날 확률 제로 아닐까요? 그리고 저 많은 뉴스들을 접했거든요. 뭐 군 상황이 급박하다느니, 뭐 어느 장군이 없어졌다느니, 뭐 어느 날 숙청됐다느니,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거 지금에 있는 일 아니에요. 김정일 때도 그랬고요. 김일성 때도 그랬고요. 그 나라는 모든 게 숙청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. 자, 본인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잔인한 정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. 그게 뭐 지금부터 그랬나요? 뭐 조선시대 그 아주 위로 올라가도 다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정권을 내부적으로 좀 더 탄탄한 권력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죠. 지금도 긴장한 상태로 있을 것이고, 뭐 그 중에는 누군가는 반발을 할 수도 있겠죠. 그런데 70년 이제 80년이 되도록 아무도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. 북한 상황을 보게 되면은.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보다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. 그러니까 뭐
뭐 북한에 흐르고 있는 긴장감 이런 것들 썰을 푸시는 분들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거를 지금까지 관리해온 북한 정부가 역시 잘 관리할 거라는 예상을 먼저 하는 게 타당한 것 같고요. 그래도 만에 하나 뭐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도 맞고요, 북한에서. 근데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이젠 거기에 대해서 초점을 안 맞추는 것 같아요. 일어날 수 없고 지금 상황도 김정은이 잘 관리하고 있고, 그리고 뭐 얘기하잖아요. 벌써 후대 김정은의 다음 후계자까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거든요. 그렇다고 뭐 해서 뭐 김주애가 후계자가 되느냐,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. 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김정은이 만약에 뭐 아직은 젊으나 뭐 건강상의 문제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후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요. 그러면 후계자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느냐.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집단 지도 체제로 가는 거예요. 중국처럼. 근데 중국처럼 집단 지도 체제로 간다고 해서 시진핑 같은 독재자가 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네, 물론 지금 뭐 약해지고 있다는 썰도 많긴 하지만, 그래서 저는 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데 그 중에도 북한의 쿠데타설은 좀 더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의 퍼포먼스가 아닌가 싶고,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남북이 하나가 되는 걸 생각하느니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견고한 북한 정권을 어떻게 우리가 흔들 수 있을지,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죠.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말씀드리자면,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뉴스가 체크가 안 돼요.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거든요.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고, 누군가가 이런 썰을 만들었다고 하게 되면은 그 썰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, 아직은 북한 뉴스에 있어서는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, 북한에서 살았던 저도 그런 걸 보면은 무슨 옛날 소설을 읽는 어그로 끄는 이야기 같아요. 저게 과연 맞을까? 저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을까? 출처는 어딜까? 저 사람 혼자의 주장이면 어떡해? 그런데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? 그런 주장과 어그로로 점철되는 모든 유튜버들이 잘 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거는 참 북한을 보는 데 있어서는 지양해야 될 시선인데,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 유튜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사실 그런 걸 잘 보지는 않습니다. 그런 주장을 혼자만의 썰로 풀고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. 막 극비리에 뭐 나온 비밀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심을 거두지 않고, 근데 보시는 분들이 또 믿으실까봐 그런 것도 좀 제 나름대로는 주제넘은 걱정도 하고 있고. 네,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쿠데타 가능성은 낮다, 이렇게 말씀드리죠. 김정은 생각보다 건강합니다. 예, 그러니까 막 뭐 당뇨병 언제 걸려서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. 생각해 보십시오. 그 세상에 김정은만큼 뚱뚱한 사람 김정은 하나예요? 그 우리나라에서 가득한데 그 사람들 다 일찍 죽습니까? 아니잖아요.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철저히 건강관리를 받을 겁니다. 뭐 주치의가 있을 거고, 거의 제가 아는 얘기로는 독일의 공식적인 의사들이 와서 건강관리를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외국의 의료 시스템까지 다 갖추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그리고 저보다도 어립니다, 김정은이. 근데 죽겠습니까? 아직은 안 죽죠. 뭐 누가 죽이지 않는 한. 그런 부분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, 뭐 얘기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합니다만은 초점은 거기보다는 다른 쪽에 맞추는 게 북한 정권을 들여다보는 데 더 의미 있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합니다. 후계자 김주애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. 페이크죠, 페이크. 아들을 단번에 내세울 수는 없잖아요. 근데 자기의 후계 구도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. 내 아들을 내보내는 즉시 온 세계가 타겟이 될 거잖아요. 아마 미 정보국에서도 김정은 후계자 있으면 언젠가 살해할걸요? 그리고 그 살해하는 그 살해자에게 상금 이런 거 걸어보십시오. 바로 죽이지.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후계 구도는 만드는 퍼포먼스는 해야 되니까 김주애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. 김주애가 똑똑하다고 보시나요?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그 나이대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의 입장으로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다 하는 아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그 아이는 아이처럼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. 그 어른처럼 하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다 받아내고 감내하고 있는 애가 어쩌면 불쌍해 보여요. 지금 그렇게 할 아이는 아니잖아요. 제 딸이 아이돌 좋아하고요.
그리고 이제는 엄마랑 다니기 싫어해요. 자기 혼자 놀고 싶어 하거든요. 근데 그런 거를 다 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미사일 공장 다니고 하는 게 과연 아이의 행복을 만드는 부모로서의 행동이 바람직한가? 나는 거기에 오히려 더 초점을 두고 보기 때문에 김정은이 더 쓰레기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. 자식까지 이용하잖아요. 자기를 위해서. 그거 안 그러거든요. 그런 거 보십시오. 한국의 부모들이 대부분 대기업 회장님들이 자기 자식에게 대기업을 물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별로 없대요. 그냥 행복하게 잘 살길 바란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자식들이 재능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넘겨주지만 기쁨 주는 북한에서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죠. 여자들이라면은. 농담으로도 그래요. 와, 나는 옷가라고 하거든요. 이 기쁨 주러 가는 아이들을. 그 옷가에 가서 돼지 사려주는 일 해도 좋겠다. 이 정도였어요. 그러니까 그 한 여성으로서 뭐 정조를 지키고 여성으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된다. 이 시각은 완전히 무너진 거죠. 그러니까 신을 위해서 몸을 바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생각한다니까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잖아요. 돼지 사려주는 일을 해도 거기 가면 좋겠다. 우리 다 그랬었으니까요. 그러니까 김정은이 여기서 만약에 대통령이 있잖아요. 대통령이 19살 된 아이를 성적인 뭔가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. 우리는 모두 그 대통령을 인간 이하의 쓰레기로 보았을 겁니다. 근데 북한은 그 대통령이 19살이 아니라 15살인 자기 딸을 탐하고 했더라도 이거는 영광을 입고 승운을 입은 거예요. 그런 비정상적인 국가입니다. 근데 거기에서 여자아이들이 인권이나 그런 거는 뒤로 한 채 착취당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좀 그런 기쁨조에 대해서 남한 분들이 심각하다는 인식보다는 뭔가 이쁘다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거에 대해서 좀 슬프게 생각해. 그 아이들이 받을 그 고통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느꼈을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을 먼저 봐주는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생각하며 자기 딸이라면 어땠을까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보셔야지 우리가 인류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게 좀 북한에서 태어난 여성으로서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걸 못 느꼈잖아요.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. 김정은한테 가서 김정일한테 가서 기쁨조가 된다면 나는 정말 영광스러울 거야. 온몸이 아니라 뭐 뼈가 부서져라 모든 걸 할 거야.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렇지 않잖아요. 그러고 보니까 아, 내가 얼마나 내가 스스로 나의 가치를 떨어뜨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리고 여성으로서 받아야 될 어떤 것도 느끼지 못했던 그 시간이 속상한데 거기에 대한 인식은 뒤로 한 채 뭔가 소비하는 예쁘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풀리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.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채널에서 저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북한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번 더 리마인드하는 시간이길 바랬고 또 새로운 내용도 알아가시는 시간이기를 바라서 열심히 임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이야기는 재밌는 것보다는 무거운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생각을 하시는 시간이 됨에 대해서 좀 미안하기보다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. 그래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북한 사람이나 그리고 북한 사람으로서 살았던 저나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. 그래서 북한의 인권과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. 그런 의미에서 저도 저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. 아오지 누나라는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. 무거운 이야기나 그리고 사회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의 이야기들은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고 그 채널을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들도 많은 힘이 돼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만나서 진심으로 감사했고 고맙고 또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찾아와서 여러분께 북한의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아오지 누나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